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서킷이 있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을 위해 맞춤 제작된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항상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드불이 이번 그랑프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리스의 비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주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관유좌의 페라리에 대한 발언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스는 무엇을 말했나요? 마지막으로 윌리엄스의 리브랜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지 역사적인 서킷이 아니라 페르스타펜의 경력이 자주 전환점을 맞이한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열려있는 챔피언십에서 네덜란드인이 마법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실 인텔라고스 2024에서 끔찍한 예선 후 17위에서 출발했으며 아무도 그런 역전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스타펜은 회전마다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상징적인 승리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타이틀 경기를 사실상 종결한 교과서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경기와 그곳에서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브라질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은 전설적인 램슨의 딸인 켈리 피켓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이 더욱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비가 오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 오는 경기와 17위에서의 역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챔피언십의 핵심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질과의 연결을 기념하기 위해 페르스타펜은 녹색 황금 국기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헬멧을 착용하고 경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의 것처럼 느끼는 땅에 대한 헌사입니다. 디자인이 환상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착용이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인텔라고스에서의 경주는 항상 독특한 경험입니다. 팬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분위기는 전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것은 놀랍습니다. 올해 주말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고 스프린트 형식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으며 레드불은 순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자신감과 속도를 되찾은 유키 츠노다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마침내 RB21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으며 팀은 그가 제작자에게 귀중한 포인트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라고 츠노다가 설명했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팀으로서 영리하다면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말 동안 차량이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리듬 면에서 맥스와 가까워졌고 우리가 도입한 업데이트를 믿습니다. 유키 츠노다는 스프린트 형식이 모든 것을 더 급박하게 만들지만 놀라움에도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팀을 돕고 필요할 때 맥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헬무트 마르코와 로랑 메키는 항상 팀워크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런 태도를 좋아합니다. 맥라렌과 페라리가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 포인트는 중요합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주말에는 전략과 침착함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텔라고스에서는 역사적으로 우승 후보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 혼란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맥스 페르스타펜은 항상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토요일에는 60%의 비가 오고 일요일에는 4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요일 경기보다는 스프린트 레이스나 예선 중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말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후 일요일 경기의 결정적인 세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요일 스프린트 레이스 동안에는 많은 포인트가 걸려 있지 않으며 드라이버들은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승자에게 총 8점이 주어지고 8위까지 차례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예선에서 일요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선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스프린트 레이스 후에는 폐쇄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스프린트 레이스 전후로 다른 두 가지 설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젖은 상태, 하나는 건조한 상태로 현재 조건에 따라 공기각학적 부담과 서스펜션 강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역전 후 맥스 페르스타펜은 올해도 우승 후보입니다. 17위에서 1위로의 역전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상징적인 승리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젖은 상태에서 외부 추월로 니코 로스베르그를 굴욕시키며 회전하여 자동차를 복구하며 젖은 상태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던 놀라운 경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상황은 작년과 다릅니다. 사실 맥라렌은 단지 성장했을 뿐 아니라 주말의 진정한 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페르스타펜보다 36점 앞서 세계 챔피언십을 이끌고 있으며 MCL39는 인텔라고스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단계에서 타이어와 함께 놀랍게 작동하는 단일 좌석 자동차입니다. 젖은 상태의 경기나 습한 트랙에서 타이어 과열을 관리하는 능력은 레드불에 대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후 83점만 남아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노리스나 피아스트리보다 낮은 점수로 상파울로를 떠나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타이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대 뒤에서 기술자들은 체스 경기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레드불의 힘과 견고함, 다른 한편으로는 맥라렌의 정밀함과 관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철학, 반대되는 두 세계입니다. 그 사이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드라이버 페르스타펜이 있으며 불가능한 도전을 좋아하고 비가 내리는 트랙에서 브라질 관중이 소리 지르는 동안
항상 규칙을 다시 쓰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인터라고스에서 열릴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는 경쟁에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베르스타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 그랑프리 전야에 4번의 월드 챔피언은 그의 시즌에 위협을 주었던 가장 위험한 스펙트럼, 즉 페널티 초과로 인한 자동 실격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베르스타펜은 슈퍼 라이센스에서 즉각적인 경주 중지를 초래하는 최대 한도인 12점에 거에 도달했습니다. 총 11점, 역사적인 제재와 단 1점 차이였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조지 러셀과의 접촉 후 생긴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비아가 그에게 3점의 페널티를 부여하여 그를 절벽 가장자리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맥스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마치 손에 브레이크를 잡고 달리는 듯 신중하게 레이스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공격적인 움직임이나 너무 거센 수비만으로도 그가 한 주말 전체를 결정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처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라고스 전야에 작년에 가장 전설적인 승리를 거둔 트랙에서 상황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실 여러 포인트가 비아의 12개월 유효 규칙 덕분에 기록에서 만료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2024에서 노리스의 접촉과 여기 브라질에서 가상 세이프티카 아래 위반으로 인해 수집된 포인트는 취소되었습니다. 결과는 베르스타펜은 페널티가 11점에서 6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를 실격 위험이 있는 파일럿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엄청난 산소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대회를 위해 싸울 때 중요합니다. 베르스타펜이 2021년에 해밀턴과 했던 많은 움직임은 제재를 받을 수 있었고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세계 대회를 위해 싸우면서 페널티 점수가 적어 더 많은 도전을 감행할 수 있으며 2021년에도 했던 것처럼 트랙에서 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뉴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에 포뮬러 1 역사상 최초로 자동 금금지를 받은 케빈 마그누센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비어는 강경한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베르스타펜처럼 이 정도 수준의 챔피언이 정지 처분에 이렇게 가까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베르스타펜은 페널티 점수가 적고 트랙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서 기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움직임을 해도 다음 경기에서 자동적으로 금지 또는 실격되지 않기 때문에 맥라렌 집에서는 혼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노리스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2025년 월드컵은 가장 뜨거운 단계에 진입하고 12개월 전같이 다시 인터라고스가 전환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전투가 베르스타펜이나 레드불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맥라렌 내부에서의 도전이며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중 누가 타이틀을 가져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점, 오늘날 세계 순위에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나누는 간격입니다. 최소한의 차이, 거의 상징적이지만 맥라렌을 극한으로 밀어내고 있는 두 드라이버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베르스타펜이 세 번째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36점 차이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로 주말은 간단한 이유로 중요할 것입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형식이 돌아옵니다. 더 많은 포인트가 걸려있고 더 많은 위험이 있으며 오류의 여지가 적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인터라고스처럼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 있는 서킷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노리스는 리더로서 브라질에 도착하지만 압박을 받는 드라이버로도 도착합니다. 인터라고스로 돌아가고 싶다 고 그가 말했습니다. 항상 독특한 분위기에 믿을 수 없는 주말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와 함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든 포인트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노리스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2차례의 여행 후 그는 워킹 시뮬레이터에서 며칠 동안 경로, 전략 및 다양한 날씨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평범한 주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계 대회에 완전히 몰두한 드라이버의 징표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코 그는 덧붙였습니다. 팀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트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박스 반대편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두 번째 드라이버 역할을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몇 번의 주말이 흐려진 후 호주인은 상파울로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뒤집고 싶은 마음으로 브라질은 큰 기회입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프린트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포인트가 걸려 있으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트랙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오르막, 내리막 및 곡선에서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내부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순위 외에도 이 시즌의 결말은 그에게 성숙함의 시험입니다. 진정한 세계대회에서 노리스를 대등하게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맥라렌뿐만 아니라 모든 패독의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있습니다. 인터라고스에서는 예측이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는 햇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는 열대폭우가 내리며 스프린트 형식으로 전략이 순식간에 변경됩니다. 모든 세션은 결정적일 수 있으며 MCL39의 강점 중 하나인 타이어 관리가 아마도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멕시코의 수업 후 맥라렌이 견고함과 경기 리듬을 입증한 후 워킹팀은 현재 가장 완벽한 차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브라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전은 모두 심리적입니다. 제어를 유지하고 오류를 피하고 비와 혼란 속에서도 언제든지 타이틀 경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베르스타펜을 억제합니다. 인터라고스는 용서하지 않는 트랙이지만 또한 전설이 탄생하는 장소이며 올해는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습니다.
노리스 대 피아스트리. 팀 동료이자 세계를 위한 라이벌입니다. 베르스타펜이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고 레드불이 공격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브라질 그랑프리는 올해 가장 폭발적인 주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노리스에게는 싱가포르 이후부터 타이틀 경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승리한 후 영국인 드라이버는 팀 동료 오스카 피아스트리를 1점 차로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단순한 완벽한 주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노리스가 예선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에 심리적인 독특한 선택이 있습니다. 작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지만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맥라렌이 목표를 놓친 실망스러운 주말이 있었는데 경주 페이스 때문이 아니라 예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브리핑 이후 노리스는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킹에서는 조향 박스를 수정하고 더 민감한 조정을 통해 특히 기술적 부분에서 더 직접적인 느낌을 제공하는 작업을 세밀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공기역학이나 세업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전 방식에서 왔습니다. 몇 경기 전부터 노리스는 거의 모든 드라이버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선에서의 델타, 즉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작은 표시기로 당신이 최고 기록에 비해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를 코너마다 보여줍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코너에서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숫자는 현대 드라이버의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수정 작업을 안내하며 당신을 밀어붙이거나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모든 것을 꺼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참조를 원하지 않으며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한 감각과 집중력을 가지고 구분된 방식으로 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돕거나 더 나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핵심은 그 참조 없이도 나는 항상 코너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거의 선에 가까운 철학이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노리스 자신이 설명하듯이 델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긴장을 풀게 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해져서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낌을 위해 운전하는 것을 멈추고 숫자를 따라가기 위해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거한 이후로 차이가 보입니다. 맥라렌이 리듬과 자신감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으로 지배했던 멕시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고 그것과 함께 2024 시즌을 특징짓던 정밀함도 돌아왔습니다. 물론 MCL39는 완벽한 1인승 차량이 아닙니다. 빠르지만 예선보다 경주에서 더 예측 가능합니다. 높은 공기역학적 하중과 뒷바퀴 타이어 사용 범위는 거리에서는 파괴력을 가지게 하지만 단일랩에서는 더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접근 방식 덕분에 노리스는 단 한 번의 시도에서 모든 것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주행 중에는 노리스가 필수적인 정보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온도, 기어, 브레이크 밸런스,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랩타임은 마지막에만 나타납니다. 가끔은 멋지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스크린에서 시간을 보는 것이 놀라움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는 반대로 델타가 다시 보입니다. 팀이 페이스를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세이빙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선에서는 접근 방식이 거의 구식이 되었습니다. 한때 했던 것처럼 감각적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더 공격적이고 오류가 줄어들며 지속성이 증가합니다. 반면 피아스트리는 약간 흐름을 놓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노리스의 복귀의 진정한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숫자 없이 방해 없이 순수한 방식으로 차량과의 연결을 재발견하며 그저 자신, 맥라렌 그리고 스토거치만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며 세계 챔피언으로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끝 무렵 네덜란드 경주 후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그 경주에서 승리한 후 세계 타이틀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고 반면 노리스는 네덜란드에서 은퇴했을 때 랜도 노리스는 35점을 회복했습니다. 피아스트리보다 1점 앞서 세계 챔피언십 선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고 허버트 자신도 주목한 점은 맥라렌이 피아스트리보다 노리스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몬자 이후로 팀 라디오와 피트스톡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싱가포르에서의 접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매우 화가 났을 때 맥라렌은 그 상황을 최소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오스틴에서의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허버트에 따르면 맥라렌은 네덜란드에서의 노리스의 기술적 은퇴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피아스트리에게 몬자에서 피트스톡 실수 후 그의 위치를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노리스가 우선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사실상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편애를 만들어냈습니다. 토토 볼프는 이미 몇 달 전에 파파야 룬에 대해 비꼬며 언젠가 그들이 첫 번째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버트에 따르면 맥라렌이 첫 번째 드라이버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즌 중에 그를 위한 결정을 내린 맥라렌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부추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페라리가 어떻게 나오나요?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라넬로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진행된 작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수개월의 좌절 후 SF25는 경주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멈췄습니다. 타이어 관리가 개선되고 페이스가 더 일관적이며 팀이 결속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즌 초기에 기대했던 페라리는 아니지만 더 이상 경주를 읽기 어려워했던 혼란스러운 팀도 아닙니다.
특히 샤를 르클레르는 컨트롤과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루이스 해밀턴은 마침내 1인승 차량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적응의 해를 보낸 영국인은 초기 테스트부터 찾고 있던 감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팀은 전략 관리도 개선했습니다. 더 적은 실수, 더 명확한 소통, 중요한 순간에 더 높은 명확성. 바스웰가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앞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레것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날씨가 1분 만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용서 없는 트랙입니다. 이 세이프티카 미친 전략들. 브라질은 항상 놀라움이 역사를 만드는 서킷입니다. 2024년에 버스태펜의 믿을 수 없는 복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는 17번째로 출발하여 폭우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레드불에서는 이미 비의 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페라리에게 이번 주말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SF-25가 경쟁력이 있다면, 맥라렌과 레드불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터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후방 수정, 엔진 매핑, 그리고 저하 관리가 정말로 팀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인터라고스에서는 C2, C3, C4 혼합물이 사용될 것이며 이는 2023년에 사용된 것으로 작년보다 더 단단한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략, 스틴트, 그리고 경주리든 트랙의 발전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며 페라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요컨대 팀에 명령을 부과하고 싶지 않은 맥라렌과 공격을 준비하는 레드불, 그리고 미친 날씨 속에서 페라리는 경기에 다시 참여할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이 매우 미세한 챔피언십에서는 단 하나의 포디움도 한 시즌 전체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라고스는 열정의 트랙, 비의 트랙, 광기의 트랙이며 아마도 SF-25가 정말로 그 중심을 찾았는지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넬로와 페라리의 세계를 내부에서 관찰한 구안유 주아오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구안유 주아오는 평소와 다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발도 없고 빨간 불도 없지만 그의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페라리의 예비 드라이버로서 중국인 드라이버는 3명의 드라이버를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루이스 해밀턴, 샤를 르클레르, 발테리 보타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비슷합니다. 보타스와 함께했던 서벌에서의 3시즌 후에 저우는 마라넬로에서 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이미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일원이었던 그의 복귀입니다. 오늘날 그는 시뮬레이터와 기술 브리핑 사이에서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SF-25 개발에 기여하고 패독의 두 성역으로부터 매일 배웁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고 저우는 설명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일한 정신적 접근법, 집중력 규율, 그리고 항상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타스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다고 인정합니다. 발테리와 함께 한 첫 회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팀을 구축하고 공장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드라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보타스와의 그 경험이 어느 시뮬레이터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경험을 활용하여 제 기술적 측면도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페라리에 오면서 샤를과 루이스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인식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팀에서는 서벌에 비해 엔지니어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200% 모든 것이 더 조직화되어 있으며 초점은 운전과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퍼포먼스만을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와의 작업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정신이 흐버집니다. 반면 페라리에서는 운전만 생각하며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윌리엄스가 진행한 리브랜딩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챔피언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팀 중 하나인 윌리엄스가 이제 막 완전한 리브랜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로고, 그리고 전통과 부활을 결합하려는 정체성. 2026년부터 팀은 공식적으로 애틀라시안 윌리엄스 포뮬라 1팀이라고 불릴 것이며 역사적인 팬들이 잘 아는 상징을 다시 자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스타일화된 W, 80년대와 90년대의 프랭크 윌리엄스 황금기를 함께한 로고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형태의 윌리엄스는 서르 프랭크 윌리엄스가 첫 번째 팀 시도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1977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로고를 가지고 트랙에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투영된 W 속도 진보, 미래에 대한 신뢰의 상징입니다. PMO와의 파트너십이 도착하고 브랜드가 변형되기 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남아있던 상징입니다. 오늘날 데뷔 후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팀은 윌리엄스 가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정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더렐턴 캐피탈의 소유와 함께 원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은 그 역사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오늘날 윌리엄스는 111점으로 중위권 그룹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카를로스 사인즈가 팀을 바꾸해서 포디움에 올려 2021년 이후 윌리엄스에게 첫 번째 톱 3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알렉스 알보니 그룹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끼고 꾸준한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계속해서 팀과 함께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적 정체성, 역사적인 로고의 귀환, 그리고 vowels 아래에서의 기술적 안정성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윌리엄스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중요한 브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립팀으로서 1980년부터 1997년까지 9개의 제작자 타이틀과 7개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리브랜딩은 2026년에 도래할 예정이며 이는 새로운 기술, 공기역학 및 엔진 규정의 도입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브라질 그랑프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르스타펜은 2024년과 같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노리스가 예선에서의 수정으로 인해 피아스트리보다 더 유리해졌고 이를 통해 더 공격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페라리가 레드불과 맥라렌 사이의 싸움에 있을까요? 아니면 메르세데스에 더 가까울까요? 구안유 저우의 발언과 윌리엄스의 리브랜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코라스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